은퇴 앞둔 은행원의 마지막 경고. 1. 프롤로그 오래된 불안.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오늘이 제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이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오후 3시 마지막 고객이 떠나고 창구를 정리하면서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젊을 때 겪었던 금융위기들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30살이었죠.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경제란 게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는 43살이었습니다. AAA 등급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목격했죠. 퇴근길에 젊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식과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젊었을 때와 똑같은 욕망을 봤어요.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는 없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과거의 패턴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그 단순한 진리 말입니다. 2. 데이터 센터 전쟁. 다음날 저녁 딸 지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지수는 늘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들고 오죠. 아빠, 요즘 데이터 센터 전쟁이 장난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51%를 차지하고 있대요. 지수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의 데이터 센터 점유율을 나타내는 차트였죠.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미국이 너무 앞서가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봤던 것 중 하나가 뭔지. 아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게임이 실은 시작일 때가 많다는 거야. 지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1990년대 초반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처럼 보였어.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니? 버블이 꺼지고 30년째 침체야. 그럼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 그 안에 담긴 정보와 그걸 처리하는 기술력이 진짜 힘이지. 양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떠올렸죠. 종이 장부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는 클라우드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느냐가 핵심이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도 데이터 보안에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고객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죠.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 보이지 않는 변수. 토요일 오후 오랜 친구 박성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철은 최근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졌죠. 도현아, 요즘 고민이 많다. 나이 60에 이제야 노후 준비를 생각하니 늦은 것 같아서.
거실 소파에 앉은 성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죠. 무슨 고민인데 그래? 부동산만 믿고 살았는데 요즘 주변에서 다들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아냐? 안전하다면서 수익도 괜찮다는데.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대답을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성철이 재촉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어? 성철아,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나도 최근에 지수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암호화폐라고 하더라. 변동성이 적어서 안정적이라는데. 제가 말을 흐리자 성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문제는 그 안정성이 뭘 기반으로 하느냐야. 과거에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상품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많았거든. 성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항상 존재해. 우리가 모르는 위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말이야.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어. 모두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어? 은행 금리로는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데. 성철의 말도 맞았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안전 자산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투자는 필요해.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 안 돼.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충분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네. 저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공통된 고민이었으니까요. 4. 신뢰의 문제. 월요일 저녁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친구분께 설명하려니까 잘 모르겠더라.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뭐야? 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예요. 1달러에 고정된 USDT나 USDC 같은 게 대표적이죠.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결제 수단이에요. 5초면 송금이 끝나거든요. 5초? 그렇게 빨라? 네, 국제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으로 하면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데 스테이블 코인은 순식간이죠. 기술의 발전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 걱정됐죠. 지수야,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어. 그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정말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까? 감사는 제대로 받고 있을까?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들이 보유고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바로 그거야. 신뢰의 문제지. 은행은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잖아.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지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빠, 기존 금융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2008년에도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규제와 감독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지.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안전장치가 부족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편리함과 전통 시스템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시대의 과제였죠. 결국 모든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기술로 만들어지든 제도로 보장되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5. 서브프라임의 그림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2008년 9월의 기록을 읽어봤죠.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 날 은행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죠. 고객들이 몰려와 예금을 찾으려 했습니다. AAA 등급이라며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한 고객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국 부동산 담보 채권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난 분이었죠. 저는 그때 창구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AAA 등급을 남발했죠. 부실 채권을 여러 개 묶으면 안전해진다는 금융공학의 환상. 모두가 그 환상을 믿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미국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신뢰가 깨지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대출을 중단했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렸죠. 실물 경제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무리 정교한 수학 모델도 결국은 사람의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빛이고 누군가의 투자라는 것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보며 데자뷰를 느낍니다.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는 약속,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보장.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랬죠. 부동산이 담보니까 안전하다고, 미국 정부가 뒤에 있으니 문제없다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름과 형태만 바뀔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느냐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제 딸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모두가 안전하다고 할 때 의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6. 스타링크와 위성 전쟁. 수요일 오후 지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방금 뉴스 봤어요? 미국이 우주에 위성 8,000개를 띄웠대요. 스타링크 프로젝트 말이에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였죠. 저녁에 지수가 퇴근하고 들렀을 때 우리는 이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아직 3개, 4개 수준이래요.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의 격차는 분명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지수야, 아빠가 은행에서 일할 때 본 것 중 하나가 뭔지 아니? 양과 질의 문제야.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잡을 때도 그랬어. 처음엔 양으로 승부했지만 결국 질로 앞서가게 됐지. 하지만 8,000개 대 4개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맞아.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신뢰와 같은 원리야. 위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위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야. 1960년대 우주 경쟁을 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고 유인 우주선을 보냈지만 결국 달에 먼저 간 건 미국이었잖아.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위성 통신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건 분명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스타링크의 비전. 그게 실현되면 정말 세상이 바뀔 거야. 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런 기술 독점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 기업이
한 국가가 전 세계 통신을 지배한다면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제 딸입니다. 핵심을 짚었죠. 바로 그거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는 것도 경계해야 해. 금융도 마찬가지야. 너무 큰 은행은 규제하잖아. Too big to fail이라고. 우리는 한참 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것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까지. 기술과 금융,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7. 다가올 조정. 토요일 오전 성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죠. 도현아, 코스피가 6,500까지 갔다가 요즘 조금씩 빠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아, 내 생각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여. 6,500에서 5,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0? 그럼 20% 넘게 빠진다는 거잖아. 금융시장은 원래 그래.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지. 문제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야. 저는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봐. 1,400까지 떨어졌다가 3,000까지 올랐잖아. 그때 겁먹고 판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해? 성철의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내 투자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해. 노후 자금이라면 장기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 변동에 흔들리면 안 돼. 성철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난 뭘 믿고 살아야 하지? 부동산도 불안하고 주식도 불안하고. 저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히 안전한 투자는 없어. 하지만 분산 투자하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지.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한국의 가계부채.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야.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무작정 사면 안 돼. 왜 떨어지는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분석해야지.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네. 그래도 내 돈이잖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공부해.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야. 대화를 마치고 성철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불안,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불안함이었습니다. 8. 자산은 물질, 삶은 정신.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 앞에서 지수가 물었죠. 아빠, 요즘 친구들 보면 다들 재테크에만 관심 있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삶의 가치와 정신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아빠가 IMF 때 실직했을 때도 우리 가족이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잖아.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지수야, 경제만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야. 돈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지수가 진지하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강, 가족, 친구, 일, 돈. 뭐가 더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봤어. 돈은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잃은 사람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도 봤잖아. 돈은 적당하지만 가족과 화목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 맞아. 그게 진짜 부자야. 물질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자산이 더 중요해. 사랑, 신뢰, 존경.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요즘 너무 돈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의미, 행복의 조건, 가족의 소중함.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꼈죠. 물질과 정신의 균형. 그게 제가 58년 살면서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 말입니다. 9. 역사를 돌아보다. 화요일 오후 은행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시도지 K 계속 편집 선배님, 요즘 시장이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한 역사책들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경제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해. 70년대 미국과 중국이 손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 냉전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말이야.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미중 갈등을 봐. 역사는 늘 반복돼. 협력과 갈등을 오가는 거지. 그 패턴을 알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저는 책을 한 권 꺼내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경제사였죠. 구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를 봐. 극심한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자원 대국으로 부활했잖아.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면 투자 기회도 보여. 후배들이 진지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모두 다른 사건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 과도한 낙관 뒤에 공포가 오고 공포 뒤에 다시 희망이 온다는 거야. 다른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요? 내 생각엔 과도한 낙관 단계야.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산업 모두 미래가 밝다고 하지만 버블의 징조도 보여. 역사를 보면 이럴 때 조심해야 해. 저는 1929년 대공황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공황 직전에도 모두가 황금시대를 외쳤어.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고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졌지. 라디오, 자동차, 비행기. 지금의 AI나 전기차처럼 말이야. 후배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야. 역사를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위기는 항상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되거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경제사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잖아.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어. 그 과정을 공부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어. 후배들을 배웅하며 당부했습니다. 차트만 보지 말고 역사를 읽어. 숫자 뒤에 숨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해야 진짜 투자자가 되는 거야.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제가 은행에서 35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10. 에필로그 행복 자산의 의미. 오늘로 은퇴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죠.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5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카드 대란, 서브프라임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죠. 경제 위기를 겪으며 배운 건 간단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지수와 나눈 대화, 성철과의 우정, 아내와 함께한 세월. 이것들이 제 진짜 자산입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도 부동산이 폭락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 말입니다. 50 플러스 세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희망도 절망도 다 겪어봤죠. 이제 그 경험을 나눌 때입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 훈계하지 마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했으니까요. 대신 경험을 들려주세요. 실패담도 좋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니까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들의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 NFT, 메타버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신뢰와 가치의 문제니까요. 친구들과는 더 자주 만나세요.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세요. 젊은 시절 추억도 좋고 앞으로의 꿈도 좋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산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쌓아온 관계, 품어온 가치.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 자산입니다. 50 플러스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할 건 바로 이 행복 자산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며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